한국에서 예술가 분들이 지원 사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와 정책적으로도 살펴보면 한국이 80% 정도가 문화예술 활동이 지원 제도의 예산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많이 의존하거나 활용하는 게 아주 당연하기도 한데요. 공감하시겠지만 이 포스터의 중간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지원 사업에 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할 거라면 나에게 중요한 것을 하면서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남기고 조금씩 이별할 거라면 이제 각자의 근육을 키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좋지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이제 저도 그 고민을 아주 많이 했었고요. 현재 18년 차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어디 가서든 강의에서 많이 의도적으로 TMI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작업을 하고요. 작업을 시작했고 순수예술로 남편도 미술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순수예술로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생계가 더 위급해지겠죠. 네, 이런 상황들이 저희한테 되게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의존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반드시 멀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그 중심에 예술가성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조금씩 뒤에 나오겠지만 지원 사업 어떤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 어디 가면 뭘 얻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은 더더욱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초반에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별적 대안을 드리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제가 멘토링이나 별도 컨설팅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도 해보세요. 이건 생각해 보셨나요? 길게 한 2시간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너무 어렵네요. 너무 힘드네요. 안 해봤던 거네요. 라고 하세요. 근데 이건 당연히 어렵고 힘든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마주하자라는 게 가장 크고요. 제일 쉬운 얘기는 내년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오히려 많이 하신 분들 혹은 지원 사업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을쯤에 혹은 겨울쯤에 내년 지원 사업 준비할 것을 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년에 이걸 전혀 안 하게 할까? 혹은 3년 안에 이걸 안 할까? 이 생각을 하면 그건 당연히 어렵고 힘든 얘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입주했던 공간에서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던 이유는 10년차, 딱 예술가로 10년차 특히 비영리 활동 중심으로 활동을 했을 때 남편이랑 내린 결정이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그 입주 공간에 이제 들어갈 때 면접 심사에서 제가 더 이상 이런 식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거를 고객에게 팔기도 하겠다. 막 이런 안 해봤던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해보지도 않았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린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운이 좋기도 했고 이제 여러 제안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가만히 있어도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동을 알리면서 한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한 100만 원짜리 일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 3년 안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원 사업 없이 들어오는 일들로 우리가 생활이 가능한지를 시험해보자 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어서 정말 엑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산을 따로 기입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외부 제안으로 들어오는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일들을 다 해보니까 이게 조금씩 늘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과감하게 한쪽 거를 없앨 수 있을까를 이제 이 표를 정말 펼쳐놓고 분석하듯이 우리를 좀 객관화하면서 이런 시간을 3년간 보냈고요. 이제 그럴수록 계속 이제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누가 우리에게 연락을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를 왜 궁금해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면서 좀 더 활동의 방향성이나 우리를 외부에 소개하는 언어들도 모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년이 딱 지나고
지원 사업은 안 할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 네, 이건 아주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이나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장르적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미술 베이스긴 한데, 근데 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절대 일반적인 미술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대학에서 배운 미술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저희도 안 해봤던 것들, 어려운 것들을 시도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얘기는 그냥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 어려움은 예술가들에게 너무 막연하거나 불안하거나 익숙하지 않다라는 게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 저는 세금은 몰라서요, 저 경영은 좀 제가 그런 DNA는 없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걸 계속 나에게 어렵다라고 멀리 할 것인가는 아니라는 거죠. 예,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계가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안 해봤던 것들을 이제 정말 울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예술가성은 안정적인 것,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매년 뭔가를 예측 가능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익숙한 지원 사업을 계속하는 것, 그 이외의 영역에 넓게 존재한다라는 의미적 측면은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지원 사업이 작품 제작 및 발표, 성과 중심 이런 거라서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예술가들이 재단 측이나 이런 곳을 향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재단이나 기획 지원 사업들이 취하고 있는 목적성은 예술가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가지고 예측 가는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술가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은 점점 예술가성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 사업을 오히려 오래 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년에 내가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야지만 지원 사업을 끊을 것 같다. 네, 이분은 정말 많은 지원 사업, 예산이 큰 것들을 오히려 많이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고민이 오히려 해결하기가 더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그래서 이런 넓은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안정적이지 않지만 실험을 하고 그런 예술가성 알긴 알겠는데 생활이나 생계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500만 원짜리를 내볼까, 1000만 원짜리를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할수록 어떤 심정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지원 사업을 되게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10몇 년 동안. 그때마다 특히 면접을 보고 나올 때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은 대로 기분이 안 좋고, 이 좋은 날씨에 10분 동안 PT를 하고 나오는 이 심정이 안 좋고, 날씨가 안 좋으면 가서 밥 해가지고 또 먹어야 되는 그 심정도 안 좋고, 이게 있단 말이죠. 네, 그 생활과 생계에 대한 불안이 예술가에게는 좀 어쩔 수 없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5년 사이에 더 느낍니다. 사회가 많이 변하는 사이에서. 네, 그래서 자꾸 돈이 결부되어 있는 지원금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지원 사업을 대안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짜리를 받는 단체들이 막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많이 받아본 단체는 잘 압니다.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짜리를 1년 동안 받아서 그 중에 한 150만 원 정도 남기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남긴다고 표현할 수 없죠. 사실은 기획비입니다. 기획자로서. 하지만 많은 사업이 기획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술을 한다는 것은 자꾸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를 또 우리가 생각하게 해요.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 생계를 해결하자,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자 라는 게 되는데, 지원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 정책 자체가 그것을 목표로 설계되지 않습니다. 예술인 복지 사업 자체도 그런 걸 해결로 두지 않아요. 예술인의 최소한의 창작 준비금, 창작 지원금을 주고 어려운 순간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지, 예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두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개별 프로젝트를 조금이라도 실험할 수 있도록
자기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걸 조금이라도 이 지역에서 해볼 수 있도록이 정책의 목적인데, 예술가 분들께서는 이게 돈이 많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더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좀 자기만의 단단한 근육을 갖고 계신 예술가 분들을 만나면 오히려 더 참여자 분들과 함께 이걸 많이 나누는데 예산을 투여를 하시면서, 원래 지원사업은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봤어요. 뭐 차비라도 하니까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더 건강하게 가지시면서 자기 것을 조금씩 하세요. 그래서 지원사업 자체로 당연히 생계 해결이 어렵다는 걸 우리가 좀 전제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 근본적으로 예술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따르고 계속 어려움이 따르죠. 네, 어떤 시대든, 예전 정말 중세, 예전 시대도 고전 시대도 예술가가 생활을 계속 하면서 뭔가 하는 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다른 것을 계속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성을 인정받으면서 하는 거죠. 부자가 된다라는 것과 좀 다른 측면에서요. 그렇다면 지원사업은 계속 예술을 하게 만드나요? 예술가에게요. 누구에게는 그런 게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점점 예술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느낀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저도 대표적으로 그랬고, 저는 지원사업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매년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매일 모든 문화재단의 사이트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하루에 한 3번씩은 들어갔습니다. 정말. 네. 그 단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지원사업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한 최대가 2년, 동일한 지원사업은 2년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2년까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했을 때 내가 이 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어떻게 함몰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른 걸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예술을 하게 만드나요? 이 얘기를 좀 뒤에 자세히 하게 될 텐데요. 지원사업을 하면 하게 되는 예술의 형태가 유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예술 행정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원사업 없이 나는 예술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이것도 한편으로는 지원사업을 전혀 처음부터 신경 쓰지 않는 예술가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 무겁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제 언니와 형부도 재즈 연주자예요. 근데 어느 몇 년 동안 계속 선영아 지원사업은 아닌 것 같아. 당연하지. 이러면서 다른 일들을 계속 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정말 그 부동산 일을 따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받아서 그 일을 몇 년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술에서 너무 멀어졌어, 지원사업을 못 따내니까 뭔가 뒤처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지 않기도 해요. 또 제가 아는 예술가 분도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한쪽으로 신발을 팔기도 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건강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원사업 없이 내가 예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시지만, 이 시대에 그저 좀 자연스럽게 너무 무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는 지원사업의 특성이나 한계를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원사업은 뭐라는 거야 라고 얼핏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두고 이것에 가닿기 위한, 이것과 멀어지기 위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좀 알아보자는 거죠. 네. 굳이 좀 날 것으로 표현하자면 적을 알아야 무찌르든 뛰어넘든 할 거 아니에요. 지원사업의 특성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계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상시적으로, 예술하기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지원사업은 행정 중심의 속도나 기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략 빠르면 3, 4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10월, 11월에 끝내라. 이게 지원 사업이죠. 그러면 12월, 1월부터 해서 한 2, 4월까지는 예술을 안 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예술을 한다라는 게 전시를 한다, 공연을 한다만은 아니죠.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어떤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뭔가를 끄적이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예술의 굉장한 성수기인데 예술에는 비수기라는 게 사실 없죠. 하지만 제도는 여러 특성상 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계속 쉬운 방식을 택할 때 이제 내년 지원 사업 알아볼까? 내년 3월쯤에 필요한 기획서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분들의 관점이 사실 좁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활동이 좀 지속됐을 때 확장성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보다 활동을 오래 하신 선배님 같은 분하고 얘기를 이제 지원 사업 저는 개선하는 자리에도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이제 비수기 이런 얘기들을 예술가들이 이제 인터뷰 자리에서 많이 해요. 비수기라서 돈이 없고, 근데 또 활동 오래 하신 분은 되게 냉정하게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예술가분이 직접 하기도 하셨고, 그분의 생활 패턴을 보면 아침 새벽 6시쯤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이메일로 다 하고, 제가 봤을 땐 그 어떤 자영업자보다 더 빡세게 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더 자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하기는 즉흥성, 사건성, 모호성의 요소가 있지만 지원 사업은 어떤가요? 계획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명확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술하기가 계획 중심, 그리고 아주 명확한 거, 추상성 빼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거 중심으로 되나요? 하다 보니 이 느낌이 좋아서 이걸 하기도 하고, 누구랑 콜라보를 해서 그게 좋아서 누굴 더 섭외하고 싶기도 하고, 이걸 하던 걸 바탕으로 다음 거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지원 사업은 굉장히 계획 중심으로 지원서를 보고 뽑죠. 네. 그래서 예술하기와 좀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이렇게 초록색 안쪽에 있는 것들이 지원 사업에서 원하거나 혹은 필요로 하는 거라면 예술하기는 그 바깥의 것을 계속 관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계속 생각하자면 이 네모 안에 퍼즐을 계속 맞추는 쪽으로 갔을 때 지원 사업은 잘 따내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타인이 봤을 때 예술가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저 한 명의 지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술하기는 다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은 일부 요소만 성과화하는 구조에 있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예술 창작 지원 사업 외에 문화예술 교육 사업, 지역 콘텐츠, 문화 프로그램 사업, 공연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 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럼 이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나 프로그램 사업, 시민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지원 사업에서 기관에서 원하는 성과는 뭔가요? 참여자 수죠, 대부분. 네,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았다 할지라도 한 1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5명 왔다. 그러면 시민 한 명당 20만을 투여한 거다라는 이 성과 지표가 가장 강하게 거의 전부 잣대로 들이밀게 되는 게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런 성과 지표가 들이미지 말아달라. 네, 그런 비판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술가가 그런 다른 성과의 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하고 활용하고 다음 활동으로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이 지원 사업이 워낙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몇 명 왔는지를 표에 잘 써서 제출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아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더 많은 다른 레이어의 일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지원 사업은 한쪽만 보고 있다.
나는 다른 부분을 다른 사람이 심지어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고 내가 성과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다르게 제가 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공연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 특화 사업이어서 결국엔 지역 주민이 몇 명 왔는지가 엄청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 왔는지 표는 다 써냈는데 저한테는 5명이 와도 소수가 와도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왜냐 의미나 여러 가지가 저에겐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엄청 그냥 경직된 사업이었는데 예산에서 약간의 사례비를 우리가 조금씩은 잡을 수 있잖아요. 뭐 자문비 아니면 보조 강사, 보조 인력비 그렇게 해서 15만원, 20만원 잡는 거를 2명 정도 잡아서 제 주변에 글을 잘 쓰거나 글을 재밌게 쓰거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촘촘하게 일기처럼 써줄 수 있는 예술가나 이런 인문계열 친구를 섭외해서 그 친구가 공연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15만원 받고 촘촘한 글쓰기를 A4 한 2-3장 가득 해준 거죠. 저는 바쁘니까 현장에서 뭐 짐도 날러야 되고 관계 안내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봐주면서 전체 흐름에서 언어적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의미, 아쉬운 점, 관객들의 반응들을 언어적으로 또 정리를 해줬어요. 그럼 제가 그걸 바탕으로 다음에 이 의미를 가지고 다른 기획을 또 해볼 수도 있고 이 지원 사업을 좀 객관화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원 사업에서의 다른 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과의 지표를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스스로 해봐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예술학위는 사회 변화에 빠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 정책이라는 건 연구하고 기획해서 추진 완료하는 흐름 속에서 빠른 시대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술가들이 작품을 그냥 3, 4월부터 준비해서 5, 6월에 발표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나요? 그리고 작품 제작, 순수 예술이 굉장히 중심에 된 사회가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유튜버가 더 예술가 같기도 하고 모든 시민이 예술가다 이런 또 캐치프라이즈는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고 뭐 더 힙한 활동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막 프로젝트성으로 이루어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 우리가 또 이런 비판은 하게 되는데요. 제도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많은 제도 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더 지원 사업을 설계하거나 혹은 자문하거나 심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원 사업은 명확한 설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충남 지역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려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나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가 바탕이 단 몇 개월이 아니라 짧게는 1년, 더 길게는 몇 년간의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기획을 해서 그걸 추진해서 다시 환류를 해서 그게 또 일반적인 성과 지표에 넣어서 맞아야 지속을 하고 아니면 바로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그거 그냥 재단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정책의 흐름이나 속성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살고 계신 그리고 작업하고 계신 이 사회 변화와 빠르게 호흡하면서 하는 작업을 일반적인 지원사업 트랙에서 하기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 자체의 틀에 자꾸 맞추시려고 하면 더 동시대와 멀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험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과 한계가 있음에도 현장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이 지원 사업은 이래서 안 할 거야 라고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줄을 서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 사업을 계속 운영해도 되는 현장 근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 사업은 계속 유사한 형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지원자가 계속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건 함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지원 사업을 막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느끼시면 아니고요. 잘 활용하면 되는데,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이게 뭔가 대안처럼 너무 다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건 함정이라는 것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복잡한 앞에 그림들을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원 사업을 건강하게 활용하고 졸업하기 위한 방안은 이 그림 안에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회화과를 나와서 요새 이런 그림만 PPT에 계속 그리면서 다니고 있는 게 저의 일이기도 하고, 사실 저의 진짜로 저는 예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사업 시기와 상관없는 상시적인 예술학위를 실천하는 게 무조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예술학위가 갖는 다양한 의미나 성과나 가능성을 지원사업 그 트랙과 상관없이, 타임라인과 상관없이 스스로 발견하고 연구하고 기록 성찰해서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원 사업은 사실은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충남재단이 이번에는 지역 특화를 하래, 충남재단이 이번엔 지역 자원을 가지고 컨텐츠를 개발하래 라는 내용 중심으로 보는데, 지원 사업은 굉장히 형식 중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보고하는 형식 안에 있는 거죠. 그 동일한 형식 안의 주제나 다루고 있는 소재가 조금씩 다를 뿐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형식이 존재함을 명확히 좀 인지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호흡을 가지고 분명한 자기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예술학위는 어떤 의미나 범위나 형식이나 형태로 전제되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장르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미술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술학위를 내가 어디서 전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 개인전할 수 있을까? 이러면 계속 지원사업 받는 것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대관료를 몇십만원, 몇백만원 제 돈으로 막 하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도 미술가가 전시만 하는 사람이 미술가인가요? 네,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예술학위를 좀 너무 근대적인 상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나에게 익숙한 범위로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엘리트화된 너무 일반적인 공간에서 내 걸 보여주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반성을 획득하거나 예술에 있어서의 일반성, 예술가로 인정받는 것에서의 일반성을 획득하거나 익숙한 것을 하려고 그 예술학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술인 복지재단이 생겼고 예술인 증명제도가 생겼죠. 제가 처음 활동할 때는 그런 제도도 재단도 없었어요. 지금 아주 좋은 상태인 거죠. 사실은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예술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장르별로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역시 행정적 기준이긴 하지만 모든 예술가들에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지만 일반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우리 활동이 자꾸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무엇을 예술학위로 의미하고 있는가, 표현과 창작 발언의 방식이 다양화된 시대에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원사업 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자원은 무엇인가? 네, 지원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주로 재료비, 대관비, 홍보비 뭐 이 정도 쓸 수 있죠. 운이 좋으면 다과비를 약간 쓸 수 있고요. 기획비를 약간 쓸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외에 뭔가 예술학위를 할 때 필요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자원을 내가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원사업은 조금씩 멀어질 수도 있죠. 그것을 다각도로 내가 파악하려고 하고 있느냐, 네, 이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술가 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건 제가 며칠 전에도 타 지역에 가서 들었고 그 며칠 전에도 또 타 지역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예술가들은 계속 완성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대학에서나 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완성의 순간,
아직 실험하고 있는 단계를 타인과 공유를 잘 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소리를 내서 한 곡을 잘 연주할 수 있을 때 무대에 올라서죠. 그 순간만 예술하기로 전제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시민대상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계속 그 무대를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 게 예술하기의 전부일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민은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타악 연주자다. 그럼 그 연주자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을 수도 있고 타악기를 나도 한번 좀 쳐보고 싶기도 하고 타악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듣는 강의를 듣고 싶을 수도 있고 타악기의 여러 디자인을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타악기를 그려보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들을 예술가들은 다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 빼놓고 완성형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계속 또 지원 사업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작품, 제작 및 발표 지원 사업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다른 식으로 워크숍을 만든다든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과정형 작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엄청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엄청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나의 예술 학위를 타인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세계가 갖는 과정적 가능성이나 스토리나 의미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죠. 이 말들로는 조금 이해가 되시지만 이제 사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뒤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언가를 실제로 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오늘은 강의로 하지만 개별 멘토링 같은 자리에서 예술가분들에게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다들 걱정 많이 하신 다음에 결국 가서 선생님 바빠서 못했어요. 또 내년 거 뭐 쓰느라고. 근데요, 그 한 20명 얘기했을 때 1명 정도도 잘 안 하세요. 그럼 제가 계속 얘기해요. 20명 정도 중에 한 명이 했으면 당신은 한 이미 10걸음 정도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건데 무조건 그냥 해야 된다. 잘 못하시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했던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랑 남편이 미대를 나왔는데요. 미술계에 진입하는 게 너무 어렵고 공모전도 자꾸 떨어지고 온갖 대학원과 전국에 다 냈는데 정말 전국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원 사업도 많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저희는 일반적인으로 생각하는 미술 행위를 잘 하지 않았거든요. 전시 중심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예술 행위를 하다 보니 이제 계속 돈과도 멀어지고 비영리 예술단체 활동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이주도 하고 저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한 1, 2년 전부터 둘이 마주 앉아서 오일 파스텔로 주변의 풍경이나 막 강아지를 그리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좀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6마리인데 강아지들 때문에 시골로 이주를 한 건데 어쨌든 이런 삶의 변화들 때문에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소하게 그리는 취미활동 같은 예술학위를 어떤 프로젝트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죠. 하지만 이게 이제 신나거나 다른 사람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기고 요즘 말하는 컨텐츠라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 그림 모임을 한동안 하기도 했고 요새도 남편이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림이 이제 많아져서 돗자리에 이걸 다 깔았더니 돗자리에 놓인 전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끔 돗자리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미술 전시장, 갤러리가 아닌 동네에서 홍성에서 열리는 마을 장터 같은 데도 나가서 옆에서 뭐 모종도 팔고 과일청도 팔고 이런 옆에서 돗자리 깔고 그림 전시도 하고 그림을 팔기도 했어요. 제가 졸업하고 처음으로 3만원에 팔았습니다. 네, 정말 믿지는 장사죠, 예술은.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어떤 속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막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그냥 신나서 한 게 아니라 계속 기록합니다. 기록은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사진도 계속 찍고 누가 참여했고 뭐가 재미있었는지 글로도 계속 씁니다. 그래서 SNS로도 계속 저는 알리기도 하는데 저는 SNS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인스타 하는 걸 재미있어 해서 예전부터 아이 뭐 사진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그날 소감도 올리고 오늘 풍경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저희가 좋아서 그냥 둘이 마주 앉아서 그렸던 게 구체적인 워크샵이 된 형태예요. 이거는 예술가들이 다 서울에서 주로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프로그램으로 와서 저희 집 마당에서 그림 모임을 하면서 그냥 보이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리고 가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이 안에 사운드 아티스트도 있고 뭐 공연하시는 분도 있고 퍼포머도 있었어요. 이분들과 이걸 나눌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것을 너무 완성형으로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예술하기로 의미화했던, 기록하고 활용했던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많아지니까 저희가 제가 지금은 그림 토크를 하겠다라고 외부에 막 알려서 이렇게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림들을 가지고 가서 그림 토크를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는 SNS와 홈페이지의 활동만으로 노출을 시켜서 뭔가 제안이 왔을 때 전화를 받고 20만원, 30만원 받으면서 가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캐리어에 그림을 잔뜩 담아서 남편이랑 주변 사람들이랑 그림을 가져가서 이것도 서울에 최근에 오픈한 모두 미술 공간에 가서 그림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도 살 수 있었는데 토크도 하면서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 가능성에 대한 짧은 강의 및 토크를 하고 그리고 그림을 한 3점 팔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와서 아들이랑 야식이라도 하나 더 시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이 어떨까요? 이 과정이 지원 사업을 할 때보다는 일단 훨씬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역시 미대 졸업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친구들이 작년 겨울부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 추워. 이 비수기 어떻게, 내년 어떻게. 그래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자. 그만하고 당장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림 그리고 싶지. 그래서 그럼 다 얘기하지 말고 내년 3월 며칠 날짜 확정. 그날까지 각자 그림 알아서 그려서 모인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 친구 작업실에 가서 우리가 4명이었는데 4명이 그림 맞짱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루 그림 맞짱이라고 오픈 팝업 스토어, 팝업 전시 이렇게 열었어요. 요새 전시를 그렇게 뭐 2주 동안 모두 인사동에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성수동에서 모두 팝업 스토어 하는데 왜 예술가는 다른 식의 상상을 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이걸 열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11월, 12월부터 걱정을 안고 있었어요. 이불 속에서 지원서를 어떻게 쓸까. 근데 물론 지원서를 어느 정도 쓰긴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림 맞짱을 위해서, 맞짱을 잘 뜨기 위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3월에 그림 맞짱을 떠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작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여기저기 두고 사람들에게 또 홍보를 해서 와서 이것저것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림을 몇 점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가고 나서 우리끼리 앉아서 오늘 진짜 좀 몸은 힘든데 약간 감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게 재작년 말쯤에 제가 선생님들 같은 분들 포함해서 지원 사업 등 고민이 많은 생계에 대한 특히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 동네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역시 그냥 SNS와 입소문으로 다 해서 5,000원을 들고 홍성까지 오면 제가 1대1로 하루 종일 같이 놀아드리면서 대화를 하겠다. 고민 상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와라. 5,000원만 들고 와라.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왔을까요? 한 2-3달 동안 20명이 넘게 왔어요. 네, 20명이 넘는 팀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뒤에 가서 선생님 언제 홍성하러 가도 되나요?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5,000원을 받았지만 제가 5,000원 이상 썼겠죠. 일단 오시면 10,000원 이상짜리 밥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하고 남는 게 없죠. 네.
그치만 저에게는 어떤 경험이 남았을까요? 경험도 남고 제가 어떤 저의 경험적 데이터가 남았을까요? 물론 그걸 엄청 의도해서 이분들이 이용한 건 진짜 아니에요. 저도 이 겨울에 너무 심심하고 저도 불안이 있어서 그럼 이 불안을 같이 나누자라는 거를 예술 행위로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술가만 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단 직원분들도 꽤 많이 오셨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진로와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제가 많이 들으면 다른 분들과 1대1로 컨설팅 하거나 이런 토크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제가 어디서 본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할까요? 무조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죠. 이건 저의 경험적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바로 저번 주에 충남에 있는 그 미술관에서 문화예술 교육하는 분들 대여섯 명 대상으로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런 자리에 제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거는 저의 노력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무조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네, 내가 이걸 해서 얼마를 남기고 이런 거는 사실 예술가적 태도는 아니죠. 그리고 이건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제 남편이 보드게임을 중학교 때부터 좋아해서 지금도 동네에서 보드게임 하는 공간을 문방구로 열고 막 하고 있어요. 한 보드게임이 100개쯤 넘게 있거든요. 이러니까 지역 사람들을 계속 만나겠죠. 예술가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술가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뭐 협회 중심의 활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취미생활, 내가 예술 활동을 하는 와중에 영감을 얻는 게 보드게임이면 취미 활동이면 그거를 더 미완성의 영역이지만 그걸 더 확장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걸 바탕으로 현재는 보드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걸로 여러 문화예술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잇감을 개발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여러 지역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걸 미대에서 배운 걸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예술하기를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동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평소에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고 바로 지금 천안시립미술관에서 1층에서 큰 전시도 기획해서 하고 있어요. 놀이가 예술이 될 때 이런 제목인데 모두 저희가 평소에 보드게임 하면서 놀던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또 홍성 지역에서 다른 공동체 기반의 단체가 한 작은 문화 행사를 하는데 와서 같이 놀자라고 해서 가서 저희도 하루 또 돗자리 펴고 이런 저희가 만든 놀잇감들을 펼쳐두고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관찰하고 그걸 또 제가 혼자 언어화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장애인분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허브 농장을 운영하는 곳인데 제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장애인분들과 만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 현장에서 또 많은 것들을 제가 실험도 해보고 공부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역시 보드게임이나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활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이나 문화 현장에서 필요한 키트를 제작해서 이거를 사업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홈페이지나 여러 곳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바로 한 몇 주 전에도 저희가 한 5년 전에 했던 작업인데 창원시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를 제작을 하고 싶다고 의뢰를 하셔서 이걸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기도 해요.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놀잇감을 했던 것들을 보드게임 하면서 놀았던 것들을 바탕으로 워크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원 사업은 아니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잘 보고 섭외를 해주신 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사실 그냥 사진만 찍고 올려두는 것보다는 언어화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이제 최근에 이런 추임새를 부탁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기도 했거든요. 이 책을 낸 것도 아주 또 하나의 저에게 시도이기도 했는데
이것도 돈이 전혀 없잖아요. 책을 내려면 뭐 몇백만 원 정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제작비 정도만 받아서 그 뒤로는 이제 지원 사업 없이 이거를 또 여러 군데 알리고 북토크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토크도 정말 돈이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5명만 모으면 한 명당 역시 돈을 통일했는데 5,000원만 주면 한 명당 5,000원씩만 하면 내가 간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역시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죠. 제가 홍성 사는데 기차와 뭔가 식비를 쓰면 다겠죠. 하지만 제가 거기 가서 사람들과 듣는 얘기, 나눈 것은 다 경험적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18년 전부터 장애인 분들과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그냥 완전 보조 강사, 사진 촬영하는 알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했던 건 끝날 때마다 글을 썼어요. 누가 뭐 재밌어 했다. 오늘 뭘 계획한 대비 추진했다가 아니라 누가 어떤 식의 반응을 했고 나는 이 부분이 궁금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 데에 있어서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학교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계속 이런 활동을 할 것 같고 이런 거를 칠하면 정말 A4 한 장 가득씩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로 지원 사업을 할 때 기획서를 쓸 때 할 말이 없을까요? 넘쳐날까요? 넘쳐날 수밖에 없죠. 역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도 이제 제가 고양시 살 때 지원 사업을 한 5년간 가까이 했었어요. 근데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한 2년 정도 했을 때 이것도 지원 사업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역시 문화예술교육은 더합니다. 역시 1년 단위 사업들인데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또 졸업해야겠다. 그 당시에도 들었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개별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할 수 없는데 지원 사업이 계속 1대 다수의 프로그램 운영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원 사업을 의도적으로 한 해 하지 않았고 그 중에 한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의 그림이 좀 전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어요. 지금은 장애 예술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말을 쓰지 없을 때였는데 어쨌든 이 학생의 그림이 생각이 나서 학교를 통해서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제가 그때 했던 그냥 강사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그냥 이 사람 그림 그리는 걸 제가 앞에서 같이 보고 그림을 가르쳐 주진 않겠고 예술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저 이 그림 그리는 현장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던킨 도너츠 이런 데 만나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냥 만나서 그림을 같이 그리고 저는 앞에서 뭐 바느질을 할 때도 있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과 개별성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을 관찰했던 사람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강사 활동 중심의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선택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혹은 길을 그리는데 그 안에 생명체를 잘 안 그리는 창작자였어요. 전 이게 흥미로워서 이제 이 창작자의 그림을 제가 프린트해서 역시 지역 장터 같은데 가지고 나가서 사실은 이날도 어떤 예술 프로젝트 자리인데 제 자리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획자 선생님한테 저 여기 책상 하나만 놔달라 해가지고 제가 작은 책상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작자 그림을 오는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이 안을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행할 동물, 뭐 사람, 괴물 이런 걸 그려달라라고 해서 이제 좀 이 사람의 작업이 자기 안에만 고여있지 않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 다른 사람 그림을 받아서 이 사람들 그림을 여행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작업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다른 단체가 마침 큰 전시를 하게 돼서 국제 전시에서 이 영상을 상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역시 지원 사업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당장 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도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아까 그 첫 번째 책을 내서 번 돈으로
그 번 돈이 사실은 그 첫 번째 책의 제작비겠죠? 그치만 역시 그걸 그대로 이 책에 인쇄비와 디자인비로 써서 두 번째 책을 내서 지금 또 세 번째 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정말 다 찾아보셔도 되고요. 만만하다 싶은 거는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저작권 이런 거에 큰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 우리가 오히려 소소한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구글이나 네이버에 문화예술 기획 최선영 이렇게 치시면 첫 번째로 나올 거예요. 왜 첫 번째로 나오냐면 제가 오랫동안 글을 계속 올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심지어 용역 사업을 해도 그 기관에서 저에게 글을 요청하지 않아도 저는 글을 씁니다. 왜냐? 그 사업은 어떤 성과 지표로서 제 글이 궁금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성과로 정리하려면 다면적 요소 중에 하나로 저는 그거를 언어화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에 끝난 또 문화재단 어떤 사업이 있는데 어제 새벽 1시까지 다 써서 넘겼어요. 그렇게까지 정리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양식도 따로 없었는데 A4 한 6장 가득 써서 넘기고 저의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도 그런 걸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트랙으로 전혀 사업이나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나 어떤 전시를 하면 제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이 또 있어요. 예술가로서 갖게 되는 질문이죠. 그거를 그냥 쓰다 보면 읽히겠지라는 챕터를 하나 만들어서 현재 20편까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시리즈로 그냥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떤 사업했다, 무슨 전시했다 이 레이어로 생각하는데요. 이 레이어와 상관없이 나의 레이어는 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 사업할 때, 이 프로젝트 할 때, 애 키울 때, 하다가 돈 벌 때 이게 다 연결돼서 예술가의 사고는 있고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제 레이어로 언어화하는 걸 현재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예술을 유지하면서 지원의 출처를 찾는 것, 다음 내가 이거 레파토리 이렇게 해서 2시간짜리 연주회 했는데 이거 지원해 줄 곳 이렇게만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일단은 나의 예술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누가 나의 새로운 협업자가 될 수 있을지를 리서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걸 저는 이제 앞에서 좀 더 직접적인 행위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행위를 했던 경험적 근거는 뭐냐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주로 제가 많이 했던 활동을 역시 굉장히 언어화하면서 책을 막 발간을 했어요. 그냥 사업 단위의 자료집들인 거죠, 사실은. 근데 매번 이런 사업 자료집들이 자기들끼리 아카이빙하고 사진 몇 장 넣어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종이도 아까워서 이거를 PDF로 해서 혹은 진짜 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계속 사방에 뿌렸어요. 그럼 신청을 받으려면 누가 이 책을 왜 신청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활동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좀 포착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서 했지만 나한테 멋진 거지만 타인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는지 누가 나의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협업자가 될 수 있을지를 리서치하는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에게는 경험적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것을 언어화하고 시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그 언어화 시각화가 정말 홈페이지나 웹에서 검색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그것이 타인과 조금은 연결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장애인의 예술활동 관련된 책을 그런 식으로 제일 먼저 오픈해서 나눴었거든요. 그 당시 느낀 그 책을 왜 냈었냐면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현장 단위의 연구보고서가 없어서 연구보고서를 만든 거였어요. 그건 지원사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든 다음에 다 이제 홍보를 해서 이걸 신청해 주시면 책을 다 보내드리겠다 했더니 전국에서 정말 신청만 들어와서 거의 300건 가까이 뿌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누가 이걸 왜 신청했는지가 보이죠.
그러면 현장에서 장애인의 예술교육 관련된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근데 이 부분이 비어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법을 원하는지 아니면 방향성을 궁금해하는지 매체나 재료에 대해 궁금한지 제가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책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궁금하면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필요하면 저에게 강의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뭔가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그게 한 8, 9년 전 일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뭔가 제가 경험적 데이터를 쌓는데 되게 중요하게 작동했고요. 그 데이터는 확장된 활동의 근거도 되지만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부의 반응들이 있을 때 힘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 혼자 정말 집에서 그 300건을 하나하나 개별 포장해서 운전을 못하는데 가방 가득 들고 우체국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력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그 동력은 덜 불안하게 무언가를 실험해 볼 수 있게도 합니다. 우리는 주로 불안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결국 그 불안을 덮을 다음 사업을 검색해 보는 걸 하는데요. 그 사업 외에 다른 레이어에서 나의 활동을 작동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단체 홈페이지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창작그룹 비기자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제가 대표로 오기 전까지는 남편이 굉장히 오히려 비가시적인 활동, 순수 예술 기반의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페이지도 만들고 이 활동들을 언어적으로, 의미적으로 정리를 해서 외부와 계속 교류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홈페이지를 만드세요 같은 그런 방법처럼 들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맥락으로 내 작업을 소개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기획의 전부거든요. 홈페이지도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 지역에서도 예술가 분들과 각자의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전제를 하고 카테고리를 정리하는 데에만 2달 가까이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 작업을 일단 다 자료를 긁어 모아 봐야 되고 자료가 없는 영역을 확인해야 되고 자료가 굉장히 행사성 기록 사진만 있는 건 아닌지 참고해야 되고 더 필요한 자료를 찾아야 되고 여기에 없는 언어를 자기가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언어를 다 썼을 때 그게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또 자기 객관화해야 되고 너무 글들이 짧은 소개글만 있으면 필요한 따로의 글을 또 써야 되고 이럴 수 있어서 이것도 엄청 할 일이 많은데 어쨌든 홈페이지가 대안이 아니라 홈페이지 같은 걸 매개로 내 작업을 언어화하고 시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 홈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창작그룹 비기자라고 치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 홈페이지의 가장 최근 글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하겠다, 해산하겠다라고 이제 수원에서 정리하고 공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홈페이지에 더 적극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역시 저에게 익숙한 것을 해체하고 변경하는 시기가 그 단체의 끝자락에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자원 삼아서 상상하고 실험하는 과정이 가장 예술적이다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편으로 내년 지원 사업을 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그 걱정할 에너지, 그 나한테 맞지 않는 지원 사업 억지로 쓰거나 안 해봤던 글쓰기를 해야 되는 그 노력의 에너지를 다른 식으로도 써보자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을 어려움으로 전제하고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상황을 요소나 재료나 환경으로 두고 가지고 놀아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원 사업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원 사업에 의존하거나 이걸 바탕으로 내 예술 활동의 지속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원 사업도 그냥 하나의 요소로 가지고 놀듯이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사업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떤 속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이 문화재단이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 풀고 있는 이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나는 이게 나한테 중요한데 그럼 이것은 활용할래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내가 지원 사업도 활용하지만 주변 지인 중에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공간을 좀 활용하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걸 활용하고 이걸 다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로 두고 이걸 연결해서 결국 내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예술가적 상상이 그때 좀 더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은 사실 방법이 아니라 예술가의 태도나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약간 방법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저는 방법만 얘기하는 거 더 선생님들을 좁은 길로 안내하는 약간 사기 같은 거라고 오히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술가적 태도나 관점을 더 넓게 가지시고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활용하고 가지고 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과 실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 다 요소들이나 지원 사업도 가지고 놀면서 다양한 실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원 제도까지도 쫓아오도록 하는 게 예술가의 역할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예술가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재단들의 사업 관련된 자리에 가면 재단 사업 개선해주는 사람, 비판해주는 사람, 민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더 재단보다 지원 사업을 더 잘 뜯어보고 분석해주고 비판해줍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역할은 지원 제도마저도 저 사람 작업 너무 재밌는데 이게 우리 지원 사업 안에 들어와줘야 우리도 성과인데 근데 우리 지원 사업이 너무 닫혀있네. 그럼 바꿔야겠다. 열려야겠다. 범위를 저쪽으로 좀 넓혀야겠다라고까지 만들어주는 게 예술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제도도 쫓아오도록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정도의 욕심까지도 저는 장기적으로 예술가라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과 예술로 생계를 해결하는 욕구가 마음속에서 뒤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또 질문이 이렇게 와요. 그래도 선생님 300만 원짜리 받거나 500만 원짜리 받으면 제가 드려야 될 돈을 좀 줄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이제 생계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진짜로 생계가 너무 다급한 그런 예술가가 있는데요. 전 이게 두 가지 상황이 좀 너무 잘 분리되지 않고 모호하게 마음에서 뒤섞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술로 생계를 해결한다 혹은 지원 사업을 생계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좀 다소 막연한 생각도 있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속에 잘 분리되지 않은 건 아닌지 일단 살펴보시고 저는 일단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생계를 해결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면 예술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이 그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걸 우선적으로 하셔야죠. 주말에도 이런 고민을 이제 미대를 막 졸업하는 분이 저에게 긴 메일로 고민 상담을 하셨어요. 돈이 걱정이고 그분은 이제 보내주셨던 포트폴리오에는 그런 내용은 없죠. 작업 3개만 담겨 있는데요. 근데 더 어려움은 생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건 지금 엄청 돈이 만약에 필요한 거라면 돈 버는 일을 확실하게 하셔라. 하면서 예술 활동을 조금씩이라도 하실 수 있고 혹은 예술 활동이라는 거는 약간 원래 뭐 때문에 못하고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상시로 조금씩이라도 해보고 이게 해결되면서 이 안에서 나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예술하기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의미화되어 있는지 내 언어를 오히려 이 경험에서 찾으시고 또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아주 좀 현실적으로도 답변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좀 생각들이 혹시 내 안에서 모호함이 있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럼에도 지원사업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잠깐 일찍 오신 분들께 여쭤보기도 했었는데요. 정보는 인터넷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많이 찾아보면 되는데요.
저도 지원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재단들과 많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공고문을 잘 쓸까를 이런 기관들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지원 사업의 제목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써내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시려고 한다면 다른 공고문에 포함된 다른 자료들 혹은 다른 언어를 잘 면밀히 살펴보세요. 혹시 그 사업이 관련된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놨다면 그 자료집을 살펴보실 필요도 있죠. 그리고 그 자료집의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다면 안 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면서 그동안 이 사업은 이렇게 됐는데 나의 관점은 이래서 다르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자기 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오히려 의지와 시간을 투여하셔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